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뼈와 근육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될 ABO 김노선입니다. 일단 뼈와 근육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도 우리 건강 중에서도 뼈와 근육을 한번 이렇게 따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강의를 하게 된 게 이게 다른 여타의 우리가 뭐 위라든지 뇌라든지 이런 기관뿐만이 아니라 기관의 버금가는 엄청나게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를 사실 강의를 준비하면서 더 명확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정한 게 노화의 시계를 멈추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뼈와 근육의 건강을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도 뼈대를 튼튼하게 하는 게 가장 먼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고른다든지 뭐 주택을 찾는다고 할 때도 이 집은 자재가 좋아. 건축물이 되게 튼튼해.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뼈대를 튼튼하기 위해서 건축물이 오래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뼈대를 튼튼하게 하는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이 골격이 튼튼해야지 기본적으로 삶의 질이라든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뼈와 근육, 의 근골격을 어떻게 얼마나 튼튼하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100세 인생을 어떻게 삶의 질을 좋게 하는가가 기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노화가 되면 우리가 몸이 약해지고 질병이 생기고 하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중에서 한번 차례대로 보면 프로바이오틱스, 우리 몸에 좋은 유익균들이 나이가 들면서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내는 코엔자임 Q10, 그다음에 노화에 측정을 할 수 있는 텔로미어의 길이, 그다음에 근육이라든지 골밀도, 항산화 능력, 인지 능력 이런 것들 통틀어서 그리고 신체 활력, 멜라토닌이 줄어서 이렇게 단올 수면의 질이 좀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노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실은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오늘은 근육과 골밀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인의 뼈 건강을 한번 살펴보면 뼈 하면 그냥 우리 몸을 지지해주는 튼튼한 골격인데 그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뼈는 사실은 그 안에 그 뼈가 튼튼하게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구멍이 아니라 그냥 빈 관이 아니라 그 뼈가 안에 튼튼하게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식습관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생활 습관에 의해서 골다공증이 진짜 많이 생긴다. 그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한번 알아봤더니 골다공증의 환자 수가 2016년도에 80만 명이었는데 연평균 6%씩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2020년도에 100만 명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뭐가 어때서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골다공증이라는 게 삶의 질을 엄청나게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50세 이상의 그 여성들, 그 사람들 중에서 10명 중에 3명이 골다공증이랍니다. 그리고 성인의 10명 중에 5명이 골감소증을 앓고 있을 만큼 되게 흔한데 이 흔한 이 질병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 삶의 질을 살펴보던 지수 중에 지수를 한번 살펴보면 유동성, 자기관리, 일상생활, 통증과 불편함, 그리고 우리가 불안함이라든지 우울증 이런 5가지 측면을 측정했을 때 60대 일반 성인 평균 점수가 0.93인데 골다공증이 여러 가지 질환들 중에서도 4위라는 거죠. 만성신부전증은 일단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그 투석을 해야 되는 진짜 힘든 질환인 거죠. 이게 1번이래요. 가장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 중에 하나가 만성신부전증. 두 번째가 뇌졸중이죠. 이게 편마비가 오고 보행 자체가 생활 자체가 힘든 게 이제 뇌졸중이고 3위가 암이고 네 번째가 골다공증이랍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과연 어떻게 내 삶의 질을 이렇게 떨어뜨릴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골다공증과 삶의 질을 한번 살펴봤을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대퇴부 골절을 한번 예를 들어보는데 나이가 들수록 고관절, 그러니까 고관절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 중에 하나인데 그 고관절의 골절을 제일 중요하게 위험한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퇴부에 골절이 생겼을 때 1년 안에 사망하는 그 퍼센트가 2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 내에 사망하는 사망률이 45%에서 50% 육박할 정도로 이게 대단히 무서운 질병인 거죠. 그리고 30%가 평생 불구가 되고 40%가 혼자서 걷지 못하고 80%가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골다공증이 그럼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가 하면 우리가 그냥
평소에 감기가 걸리면 기침을 한다든지 재채기는 내가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재채기를 한다든지 할 때 갈비뼈가 딱 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땅바닥에 뭔가 주워야 될 때가 많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그런데 그걸 줍기 위해서 허리를 굽혔더니 허리에서 뚝 하고 골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그냥 충격에도 너무 쉽게 골절이 된다. 그 한 번 들었을 때 택시를 탔는데 과속 방지턱을 덜컹 했더니 허리 골절이 됐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고 가벼운 충격에서도 이렇게 골절이 되니까 이게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공포가 생길 정도로 이게 되게 불편하고 힘든 질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골다공증이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린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그 진료하는 인원을 한번 봤더니 최근 5년간 골다공증 환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고 그중에서도 보면 진료 성별을 봤을 때 95% 이상이 여성이거든요. 5%가 남성이고 그 연령층도 보면 연령층도 보면은 50대부터 점차 증가해서 60대, 70대 가장 많은 여성들이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진료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골다공증이 위험하고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골절이 되기 전에는 자기가 골다공증인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골다공증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것을 한번 보면 일단은 뼈라는 거는 칼슘에 밀집되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칼슘이라든지 비타민 D가 결핍되면은 골다공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근데 칼슘을 잘 먹어도 이 칼슘이 흡수가 되게 어려운 무기질입니다. 그래서 장에 만성 염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난소를 적출한 경우, 근데 여성의 경우인 거죠. 그런 장기 이상이 있는 경우에 칼슘의 흡수가 원활하지 않고 그리고 비타민 D의 결핍이 일어나서 뼈가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진짜 그렇게 병원에 95% 이상 여성인 이유도 폐경인 여성들. 그래서 그 에스트로겐이라는 그 여성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분비되지 않으면 골밀도를 유지하는 게 아주 어렵거든요. 그래서 폐경이 될 시에는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골다공증이 생길 확률이 아주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고위험군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2차적인 문제로 사실은 약물 복용이 있는데 현대인들이 다들 건강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이상 약을 먹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항응고제, 항경련제, 갑상선 호르몬제, 이뇨제 이런 치료제들을 복용할 경우에 골다공증이 2차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운동 부족이라든지 가족력,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흡연이 많다거나 과음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 그리고 우울증 등의 다양한 원인들이 골다공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은 나 통인데 이게 아니라 골 안에 구멍이 얼마큼 뚫려 있느냐, 그러니까 골 소질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골다공증을 어, 측정하는 건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골다공증 자가 진단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일단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노화의 자연적인 현상은 맞지만 일단 내 나이가 50세 이상이다. 그리고 마른 편이고 골격이 작다. 마른 사람들은 사실은 무게 그 체중 부하가 작기 때문에 볼을 다져주는 힘이 약한 거죠. 그래서 차라리 몸집이 있는 분들이 골다공증을 관리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마른 사람들은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생활에서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지 못한다. 그리고 커피, 타, 콜라 등의 카페인 함유 음료를 하루에 3잔 이상 마신다. 술, 담배를 꾸준히 하는 편이다. 그리고 넘어져서 엉덩이뼈가 부러진 적이 있다. 엉덩이뼈는 우리 몸에서 아주 큰데 이 뼈가 부러진 적이 있다는 거는 뼈가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키가 최근에 재봤더니 예전보다 젊었을 때보다 3cm 이상 줄었다. 그리고 가족 중에 골다공증 환자가 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제와 같은 특정 약물을 3개월 이상 복용한 적이 있다. 그리고 만성 소화장애, 염증성 장질환 등에 인해서 설사를 자주 한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 45세 이전에 폐경이 왔거나 난소를 제거한 적이 있다. 그리고 남성의 경우 성기는 감퇴를 느낀다. 이것 중에서 네 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골밀도 검사를 50세가 아니더라도 그 전이라도 반드시 받아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은 가족력이 있거나 폐경 여성이라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셀프로 자가 진단해 보시는 거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내 몸에 있어서 칼슘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건 호르몬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뼈에 99%의 칼슘이 있고 1%가 혈액에 칼슘이 있는데, 이 1%와 99%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게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내 혈중의 칼슘 농도가 높으면 갑상선에서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뼈로 다시 흡수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1%의 그 농도를 맞추는 거죠. 그런데 내 혈중의 칼슘 농도가 떨어지면 아주 위험 신호라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뼈에서 칼슘이 유출돼야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부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뼈에서 칼슘을 빼내서 이제 농도를 맞추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여성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진짜 중요한데, 여성 호르몬은 혈중의 칼슘 농도를 유지하는 엄청난 그 향상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파골세포를 감시하는 역할도 에스트로겐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골세포가 마음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에스트로겐들을 감시를 하는데, 이 에스트로겐이 그 역할을 못해서 내 몸에서 분비가 되지 않으면 이제 파골세포도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죠. 그래서 뼈에서 파골세포가 계속 뼈를 칼슘을 유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뼈에서 칼슘이 유실되게 하는 게 이 중요한 그 요소입니다. 그래서 폐경기 여성에 있어서는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골다공증에 있어서 엄청난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 골밀도가 진짜 중요한데, 우리가 성장기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 우리가 성장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골 밀도가 최대가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5세에서 30세 사이에 남자든 여자든 골 밀도가 최고가 되는데, 우리가 골 밀도가 최고가 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 1%씩 조금씩 조금씩 골 밀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유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골 밀도가 최대로 높을 때, 우리가 성장기 때 골밀도를 최대로 높여놔야지, 반드시 이건 어차피 골이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골다공증 위험 구간에 나이를 늦추기 위해서는 골밀도를 최대한 높여놓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기 칼슘 섭취가 우리가 키성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노년의 삶을 위해서도 칼슘 섭취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그게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 100세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칼슘을 차곡차곡 모아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보험 중에 하나가 칼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성장기 아이들은 키가 커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칼슘을 먹여야 돼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먹이게 되는데, 이 권장 섭취량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청소년이 권장 섭취량이 900입니다. 근데 완경기 여성의 경우가 1200mg으로 그 성장기 청소년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완경기 여성에게 있어서 칼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보면은 또 잘 알 수가 있는데, 이 표가 뭐냐면 권장 섭취량에 있어서 사람들이 노년기, 성인기, 청소년기, 아동기가 얼마나 지금 이걸 채워나가고 있는가를 보는 건데, 우리는 잘 아시죠? 권장 섭취량이라는 거는 이것도 먹지 않으면 내 몸에 문제가 생긴다가 권장 섭취량입니다. 그런데 이 양도 지금 어느 연령에서도 채워주는 연령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현대인에 있어서 칼슘이 다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한번 짚어봤고, 뼈 건강에 있어서 영양 관리가 우리는 칼슘이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있어서 뼈의 그 90%는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기 아이들에서 뼈 건강은 단백질이 반드시 들어가고, 단백질과 비타민 C, 뿌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뼈 건강에 있어서는 칼슘, 그리고 마그네슘이 뼈의 강도를 유지시키고,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또 관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비타민 K가 그 뼈의 그 단백질 대사에 관여하는 또 중요한 요소로 지금 현대에는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적절히 흡수가 되었을 때 뼈가 제대로 건강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제품을 제안을 하는 거죠. 팔메키라는 제품을 제안하는데, 타사의 제품과 우리의 제품의 차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흡수율이 높은 식물성 해조 칼슘과 칼슘이 고함량으로 들어있는
탄산칼슘 우리가 추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조칼슘을 한번 보면 일단은 다공질의 결집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흡수가 용이하고, 그리고 인체에 상승작용을 하는 이 해조칼슘에는 각종의 천연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내에 안전하게 안정성과 그 대사율이 우수해서 되게 흡수율이 높고 식물성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천연 칼슘 중에서도 소화 흡수율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탄산칼슘은 칼슘의 함량이 되게 높은데, 이게 우리가 그 칼슘이 잘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위산이 되게 강산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산 분비가 줄면은 이 체내 흡수율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식후에 곧바로 먹어야지 큰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ml 이하로 하루에 두세 번 나눠서 섭취 간격을 최소 2시간을 나눠서 이렇게 하루에 두세 번 섭취할 것을 권장드리고, 칼슘과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사실은 세트입니다. 왜 세트인지 한번 살펴보면 이 칼슘과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함께 섭취를 해야지 그 시너지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칼슘은 되게 많은 그, 그 되게 많이 필요하고 여러 그 연령층에 다 필요한데, 이 칼슘 자체로만으로는 사실은 흡수가 되게 떨어진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그걸 보완하는 게 마그네슘과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과 비타민을 같이 섭취했을 때 칼슘의 흡수율이 높아지고 우리 몸에서 대사가 잘 되는데,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율도 도울 뿐더러 면역력에 있어서 가장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비타민 D인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이 있고, 마그네슘은 비타민 D의 활성화를 돕는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킨 동시에 골격과 무기질의 향상성, 골밀도 증가에 되게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칼맥기가 칼슘이 뼈에 잘 축적해서 골밀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이 세 가지를 뼈 건강의 3대 필수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로 같이 드시기를 권하기 때문에 저희 제품이 이렇게 한 가지로 나와 있고, 더불어서 콜라겐은 각종 미네랄을 저장하는 그 골기질의 9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슘의 저장고 역할을 하는 것도 콜라겐이고, 그리고 질 좋은 콜라겐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비타민 C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골고루 섭취했을 때 그 뼈 건강에 있어서 시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뼈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고, 골다공증이 있을 때 우리가 먹는 걸로만 사실은 해결할 수가 없고 뼈의 밀도를 다져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체중 부하가 들어가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 그러니까 골다공증 환자가 아닌 거죠. 예방하기 위한 그 사람과 골다공증인 사람은 약간 조금 차이를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한 강도를 줬을 때 골다공증 환자는 더 골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강도의 체중 부하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리 걷기, 이게 걷기 운동이 가장 중요한데, 제자리 걷기 하면 그걸로 운동이 되겠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다리를 좀 높이 올리면서 제자리 걸음을 했을 때 운동 효과가 있고, 제자리에서 계단 오르기 하는 것도 되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과 함께 뼈를 다져주는 그런 저강도의 부하가 들어갔기 때문에 운동 효과가 있고, 발꿈치 들기도 되게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저강도 체중 부하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균형 잡기 운동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자에서 앉았다가 일어나기, 의자 뒤에 받쳐놓고 이렇게 일어나는 균형 잡기 운동, 벽 닦고 다리 옆으로 들기, 이런 운동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도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벽을 보고 집에서 이제 어깨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엉덩이 이제 둥근의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이런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소비자분들께 안내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시면 되고, 이제 근육에 대한 건강을 한번 봤을 때, 근육은 우리 몸을 되게 예쁘게 만드는 역할도 하죠, 사실은.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적절하게 예쁜 근육이 있을 때 되게 건강미라든지 아름다운 몸을 뽐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근육이 그런 외형적인 뿐만이 아니라 근육의 총량은 사람의 엔진 크기와 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여기저기 다니면서도 지치지 않는 사람들은 근육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많을 때 많은 일을 해도 지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런데 근육량이 적으면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경차가 오르막길을 오르는데 에어컨까지 탔어. 그러면 제가 예전에 경차를 타봤었는데 사실은 진짜 속도도 확 느려지고
차가 덜덜덜덜 올라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차가 힘들어하는 걸 느끼거든요. 그게 딱 맞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적으면 경차가 에어컨을 켜고 언덕을 오르는 것처럼 힘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 자체에 활력이 없고 일상생활이 되게 힘든 거죠. 그러면 뭐 내 근육에 맞는 활동을 하면 되잖아. '그게 왜 문제야?'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것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근육은 내가 섭취한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내 몸속의 진공청소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에너지를 보관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 유지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봤을 때 근육이 감소하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단지 그냥 생활이 힘든 정도로 그치느냐, 에너지가 떨어지는 활력이 떨어지는 거에서 그치는가가 아니라 일단은 필요 이상의 내가 에너지를 먹으면 아까 에너지를 저장하는 진공 청소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근육이 없으면 이 에너지가 신체에 그냥 체지방으로 축적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로도 이미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이 떨어지면 기초 대사량이 감소해서 대사증후군 많이 들어봤죠.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같은 그런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고 대사증후군이 높아지게 되니까 또 이게 체지방 지수를 크게 증가시켜서 2차적으로 심혈관 질환, 당뇨병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체지방 자체가 염증이 되는 거 아시죠? 체지방 자체가 염증으로 되는데 이런 염증 요소가 높아지면서 각종 통증이 생기고 염증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오직견이라든지 요통 이런 통증들이 많아지게 되고 골다공증이라든지 관절염 또 위험에 높아지게 되고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근육이 떨어지면 인지력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뇌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세계보건기구에서 근감소증이라는 질병 분류를 코드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작아진다는 거는 그냥 노화의 하나의 변화 요소가 아니라 질병이 코드가 분류되어서 질병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이라는 질병으로 정의 내렸다는 의미는 이게 감소되었을 때 의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질병이라는 요소로 정의가 내려졌고 이게 근감소증이 비슷한 연령의 근육 평균치에 비해서 근육량이 30~40% 이상 감소되었을 때를 근감소증으로 판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코페니아라는 학명이 생겼는데 사코가 인제 근육이라는 뜻이고 페니아가 감소. 그래서 사코페니아는 근감소증으로 이제 이름이 붙여졌고 WHO에서 인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으로 2017 년도에 지정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2021 년도 1 월에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질병으로 인정이 되어서 코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감소증도 자가 진단 설문지가 있는데 보시면 '저것도 못 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연령이 들수록. 한번 보면 근력 무게 근력이 이제 무게 4.5 킬로를 들어서 나르는 것이 어렵다. 보행 보조, 방 한쪽에서 다른 끝으로 걷는 게 어렵다.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인제 인제 이동이 어렵다는 거. 휠체어나 의자에서 침대나 잠자리까지 이동하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계단이 10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르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낙상 이제 넘어져서 다치고 인제 한 적이 1 년에 몇 번 있는가. 이거를 점수를 매겼을 때 전혀 어렵지 않다 해서 매우 어렵다가 2 점인데 이게 점수가 4점 이상이면은 근간소증을 강하게 의심하는 위험 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 점, 2 점, 3 점도 위험하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해 보면 우리는 지금 "이것도 못 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연령이 들수록 이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근육도 우리가 성장기 때 최고점을 찍죠. 그래서 20-30대 청년들은 되게 몸이 탄탄하고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도 30 세에 정점을 찍고 서서히 그냥 이게 근육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40 세에서 70 대까지 될 때마다 10 년마다 8%씩 근육량이 저절로 줄어들고 70세 이후에는 10 년마다 15%씩 줄어들어서 80세 이후가 되면은 정점 30대 때보다 근육이 50% 밖에 남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근감소증을 진단하는 기준이 이제 악력 우리가 손에 악력을 지는 악력기가 있잖아요. 그게 남자가 28 킬로 미만이고 여자가 18 킬로 미만이면 이것도 근감소증 진단 기준이 되고 종아리 둘레 측정을 했을 때 남성이 34 센티 미만,
여자가 33cm 미만이면은 이것도 근감소증으로 진단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쥐는 그 악력이 손의 힘이 아니라 전신의 건강을 측정할 수가 있고 종아리 근육도 종아리 근육이 아니라 전신의 근육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그런데 이게 근감소가 되기 전에는 일단 그 눈에 띄는 그 감소 전에는 근력이 먼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근감소증 악력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놀랍게도 남자가 되게 근육이 많잖아요. 그런데 남성에게서 근감소가 더 빨리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소비자들과 얘기할 때 좋겠죠. 그래서 이 근육이 그냥 우리가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이 근육에서는 운동할 때 근육에서 호르몬과 유사한 물질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 내에 다양한 형태로 이게 분비가 되는데 30개 이상의 종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력 운동을 해야지 활성화가 되는데 그걸 봤더니 이 근육에서 분비되는 그 물질이 호르몬 유사 물질인데 뇌에도 기능을 미치고 내장 지방이라든지 이 갈색 지방, 그러니까 에너지 대사를 하는 이런 지방에도 미치고 부신이라든지 췌장, 간, 혈관, 뼈, 피부 이런 모든 우리 인체의 장기의 주요 요인에 이 마이오카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그래서 더 중요해지고 더 강조되어지고 노년이 들수록 근육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강조되는 거죠. 마이오카인의 기능을 봤을 때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아이리신이라든지 BDNF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한번 보면 아이리신은 갈색 지방화가 이제 지방 중에서도 백색 지방이 있고 갈색 지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갈색 지방은 에너지를 내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방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비만과 당뇨와 직결되는 거죠. 그리고 해마의 크기는 이제 기억력이라든지 이게 뇌 기능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심혈관계의 대사라든지 노화 방지, 시소 분비,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든지 염증 관계, 뼈 형성 이런 것들의 기능을 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좀 살펴봤더니 SPARC라는 이 마이오카인에 나오는 분비 물질은 대장암의 암세포를 자살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장암 예방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대장암에 잘 걸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IL6라는 이 분비 물질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서 체내의 당분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당 대사에 엄청난 중요한 요소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간에서의 지방 분해를 촉진시키고, 그래서 간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비만과 당뇨병, 그다음에 항염증, 면역 기능, 노화, 심혈관계, 암 등의 이런 발생을 억제시키고 근육의 성장 자극, 그러니까 혈관의 신생에 작용을 하는 되게 많은 역할을 하고, 그리고 아이리신이라는 이 물질도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바뀌어서 에너지를 내게 하는 거죠. 지방을 태우게 하는 거고, 그리고 뇌의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인자를 발현한다는 효과를 최근에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인지 기능과 되게 연관이 많기 때문에 어, 노령 인구에 있어서 근기능 향상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계속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IGF-1이라는 이 물질도 근육과 뼈 성장 촉진에 필수적인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했을 때 관절염이라든지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예방하기가 좋다는 거죠. 그리고 신경세포를 만들어서 이제 시냅스 결합을 하기도 하고 혈관의 신생을 촉진시키고 뇌혈관에 뇌신경이 작용을 해서 베타 아밀로이드 감소를 시키는 효과를 하기 때문에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치매를 발현하는 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 치매 예방이라든지 뇌 기능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마이오칸이 근력 운동을 했을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과 별개로 반드시 근육 운동도 계속 나이가 들수록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힘이 없어서 그냥 유산소만 할래. 이게 아니라 그냥 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력 운동을 동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질병의 예방에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 근력 운동은 아주 중요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근감소증의 고위험군도 나이가 꼭 들어갑니다. 70세 인구의 10%는 근감소증의 위험군이고 질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변화 시점은 50세를 기점으로 개인차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50세까지는 되게 비슷하게 될 수가 있답니다. 그렇지만 근력 운동을 하고 열심히 단백질을 챙겨 먹고 이런 사람들과 이제 그때부터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치료제가 없다고 합니다. 좀 이상한 거죠. 사실 치료제가 있다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약한 걸 먹고 근육이 생기고 이런 거 자체가 더 이상한 거죠.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치료제는 없고 예방과 관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으로 근육의 양과 질을 상승시키고 감치 단백질 섭취를 해서 근육의 원료가 되는 단백질을 보충해 줘야 되는 게 치료제라는 거죠. 그래서 근육에 필요한 제품들이 저희 제품들이 많습니다. 파이터 프로틴이라든지 머슬파워 부스터, 그다음에 프로틴 이집, 그다음에 에센셜 아미노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근육을 만드는 원 재료고 머슬파워 부스터는 근력을 키워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다 아는데 오메가3 라든지 비타민 D가 여기 또 왜 들어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정수기는 인제 근육의 70%는 수분입니다. 그래서 수분을 제대로 섭취했을 때 좋은 질 좋은 근육을 만들어 주는 거고 그 25 라이드는 이제 근력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최적화된 코어 근육을 기르는 데 가장 최적화된 어 도구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려 봤는데 오메가3와 비타민 D가 근육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타민 D는 면역이라든지 우리 몸 인체에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비타민 D는 근력을 좋게 만든다고. 그리고 근육이 어떤 자세를 취했을 때 불안하지 않도록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도 비타민 D이고 보통 우리가 햇빛과 먹는 걸로도 보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맞습니다. 보충이 가능하지만 음식으로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필요한 양의 10분의 1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반드시 영양제로 섭취를 해야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라고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비타민 D를 근육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위해서도 비타민 D를 드시고 오메가3는 우리가 미세염증을 잡는 데 제일 아주 좋은 영양소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운동 후에는 근육이 찢어지는 여 현상이 생기거든요. 찢어졌을 때 거기에 단백질을 태워서 근육을 만들고 또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찢어서 단백질을 채우는데 이때 근육에 염증이 발생하고 통증이 생깁니다. 이거를 줄여 주고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효과가 인제 오메가3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의 단백질 합성이라든지 근육량, 근육 강도를 증가시켜서 운동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근감소증 노인에게 오메가3 지방산을 하루에 2 그램 이상을 충분히 들였더니 근육 세포의 단백질 합성률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도 드셔야 되는 거예요. 단백질을 드셨을 때 이게 얼마나 내 몸에 잘 축적되는가는 또 오메가3가 그걸 보충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단백질 분해 속도도 감소시켜서 근감소증을 개선하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오메가3도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어 입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근골격을 먼저 튼튼하게 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근육과 뼈의 건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제가 알아봤습니다.